네, 이번 회차는 교재 2편에 나와 있는 무형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의 무형무역의 앞에 나와 있는 목차를 잠깐 보시면요. 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기술, 해외 투자, 그리고 전자무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물품과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보시면 뭐 서비스, 기술, 투자, 뭐 전자적으로 하는 무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어서 무형무역이라고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커리큘럼에 보시면 우리 이제 2편의 무형무역이 교재 페이지 수로는 꽤 되는데요. 이걸 이제 1시간 내에 좀 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117회부터 119회가 2020년에 출제되었던 새 회차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상시 시험으로 바뀌기 전 마지막 회차의 시험들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에 이 교재 2편에 나와 있는 무형무역에서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공부를 안 해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만 안 해도 당락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의 내용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안 나오려나 이제 안 나오려나 했는데 이제 상시 시험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문제를 조금 출제를 했다는 건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요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한번 문제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는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 전에 보시면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한 문제 아니면 출제가 안 되거나 많이 출제되면 세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 무형무역 쪽이요. 옛날부터 계속 출제가 됐던 게 아니라 2011년부터 출제가 됐거든요. 그 이전의 문제들은 출제 그 범위가 좀 달랐습니다. 그전에는 이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질 않았었어요.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해서 보시면 12년하고 이제 11년부터 13년 사이에 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요. 2012년도에는 9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뭐 8문제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나왔던 문제 수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상시 시험으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문제 은행처럼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사실 2편의 내용을 자세히 공부를 하려고 하면 내용이 좀 깊습니다. 깊고 좀 범위도 사실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어디서 출제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에서 다루어진 내용들만을 좀 짧은 시간 내에 보고 정리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아예 안 보기는 좀 불안하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뭐 몇 문제나 출제가 될지 그 구성은 별도로 뭐 공지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장 마지막 회 상시 시험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회에서 약간의 힌트를 줬다고 생각해요. 많이는 출제 안 하겠다. 다만 일부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그래서 기준을 이 정도로 삼고요. 1시간 내에 좀 단편적으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암기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깊은 내용들을 살펴보고 내용들을 좀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그 단편적인 내용으로 좀 암기로 좀 접근을 해가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꼭 봐야 될 내용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도가 좀 빠를 것이고요. 중간중간에 넘어가는 내용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따라가기가 시간이 조금 벅차시면 중간에 이렇게 자꾸 퍼즐을 하셔가지고 조금 넘기고 내용 찾아보시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요.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문제도 재활용이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중복해서 출제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쪽에서. 자, 하나씩 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서비스 무역 중에서 1절의 서비스 무역 계약의 개요.
서비스 무역의 개요에서 대목차 1번 서비스 무역의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무역의 정의 1번은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제어와 다르게 형태가 없는, 그러니까 물품 매매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금융, 뭐 용역, 뭐 정보통신, 뭐 보험, 건설 이런 것들의 거래를 의미한다. 그리고 2번 목차에서는 그 양가로에 나와 있는 목차 제목 정도만 좀 살펴보시고 내용들을 훑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대목차 뒤에 나와 있는 102회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비스 무역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경제적 교환에 의해서 양도 가능한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 그건 물품 매매 계약이지 서비스 무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물품 매매 계약하고 서비스 무역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아주 뭐 상식적인 내용만 봐도 사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정도만 확인해 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좀 틀려라 하는 의도로 좀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좀 깊이 들어간 내용들을 출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피상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출제된 내용들 정도만 살펴보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대목차 3번으로 넘어가세요. 트립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 목차 트립스의 개요하고 양가로 1번에 트립스 관련된 설명이 나옵니다. 자, 트립스라는 거 약자는 여기서 온 거예요. 요거는 풀네임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예, 말 만들기 위해서 앞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약자를 따왔기 때문에 풀네임은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TRIPS라는 게 중간에 보시면 무언가 agreement인데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예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무역 관련된 협정이다라는 정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정도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목차 보시면 TRIPS의 보호 대상에서 양가로 1번에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몇 번 좀 반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각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최소 보호 기간 나와 있는데 이 숫자들이 출제가 2문제, 3문제 정도 된 적이 있었어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허권 20년 돼 있고요. 상표권은 좀 짧습니다. 자, 의장권이라는 건 디자인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10년 돼 있고요. 저작권은 굉장히 깁니다. 저작자 사후 5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숫자들 좀 뭔가 연관될 수 있는, 여러분 떠올릴 수 있는 것들, 뭐 상표 중에 실자가 들어간 어떤 상표 같은 걸 기억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95회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WTO의 TRIPS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실용신안권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같은 그 레벨의 어떤 새로운 고안은 아니고요. 특허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뭐 새로운 어떤 권리 이런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실용신안권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요것만 사실 기억하셔도 크게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6회 70번 보시면요. 방금 봤던 최소 보호기간, 그 지식재산권의 보호기간 숫자 채우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몇 번 출제가 됐었어요. 특허권 20년이었고, 상표권 7년이었고, 의장권 10년, 저작권 사후 50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목차 4번에는 WTO와 FTA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1번 목차 보시면 이제 WTO 세계무역기구죠. World Trade Organization. 예, 국제무역을 위한 국제무역기구, 대표적인 무역기구다.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WTO에 가입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WTO 협정에서 동그라미 2번에 WTO 협정 중에서 다자간 무역협정과 그 다음에 수자간 무역협정, 복수국가 무역협정, MTA, PTA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말로 번역한 걸 보면 다자나 뭐 수자나 뭐 같은 의미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목으로는 구분이 안 되고요.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건 WTO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다 지켜야 하는 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자간이라고 하는 건 이건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TO 가입국들이 라고 해서 모두 다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협정에 대해서 우리도 따르겠다. 이 협정에 우리도 가입하겠다. 추가적으로
협정을 수락해서 가입한 국가들에게만 적용되는 이런 협정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종류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 협정, 정부 조달 협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 우육 협정, 우육은 소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쇠고기 협정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자, 이런 것들 좀 기본적으로 좀 나눠진다. 이거 수자 간 협정이다라고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DSU라는 게 있습니다. 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협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땡땡이에 보시면 가트하고 달리 WTO에서는 이런 절차를 마련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가트하고 WTO의 비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트는 무역,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이건 규정이에요. 그냥 규정이고, WTO는 오르가니제이션, 이건 국제기구입니다. 형태가 있는 무역기구예요. 이거는 법이고 이건 기구다, 이런 정도로 크게 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트의 경우와 달리 WTO는 관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상품 무역, 물품 무역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서비스라든가 뭐 재산권 투자 뭐 관련된 이런 그 규율 범위들을 가지고 있고요. 가트는 구속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WTO는 그 체약국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97회 71번 문제인데요. WTO 부속 협정 중에 비준 서명을 한 일부 회원국에 적용되는 수자 간 협정, PTA라고 했던 것 중에 보시면 정부 조달 협정이라고 하는 게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은 좀 다자간 협정, 수자간 협정 구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목차 보시면 FTA 나옵니다. 자, 양가로 1번에 FTA에 대한 설명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FTA라고 하는 표현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좀 깊이 앞으로 좀 공부해 보셔야 할 분야입니다. 자, WTO는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사실 최혜국 대우니 뭐 이런 것들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그 WTO의 굴레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그것들을 지켜가야 하는 반면에 FTA는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요,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별도로 특혜 협정을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세라든가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걸 기본적인 목적으로 해서 그 해당 국가, FTA를 체결한 국가, 지역 간의 교역량을 늘리자라는 취지에서 마련되어 있는 협정입니다. 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WTO하고 FTA의 비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FTA는 협정이죠. 국가 간의 협정인 것이고요. 그래서 WTO는 그 체약국, 그 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다자주의, FTA는 양국 간에 또는 지역 간에 적용되는 이런 협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내용 보시면은 WTO의 최혜국 대우라고 있습니다. Most Favored Nation에서 MFN이라고 줄여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회원국은 다 최혜국이다. 혜택을 최대한으로 부여하는 국가다. 뭐 WTO의 회원국 사이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FTA는 최혜국 대우, WTO의 최혜국 대우의 예외로서 인정돼서 특별하게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는 WTO 체제에서 벗어나서 그들만의 어떤 협정을 인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95회 75번 문제인데요. FT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최혜국 대우에 WTO의 최혜국 대우에 예외로서 적용이 된다라고 했고요. 자, 2번 보시면 서비스,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분야만을 협정 대상으로 한다. 물품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물품 관련된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보시면 WTO의 분쟁 해결 취임 절차에 관한 협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WTO에는 이게 다자간 협정 안에 분쟁 해결에 관한 협정이 있긴 했지만 FTA에서도 이걸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FTA는 당사국의 협정이므로 이전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낮은 관세 그리고 무역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자,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판매점 계약하고 대리점 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대목차 1번에 판매점 계약하고요. 1번 목차에 나와 있는 판매점 계약의 정의 내용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요, 물품을 구매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파는 당사자를 그냥 판매점, 일반적인 그냥 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목차 2번에 대리점 계약의 1번 목차, 대리점 계약의 정의 한번 읽어보시면요. 대리점 말 그대로 그냥 에이전트, 상대방
어떤 그 물품을 파는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품을 수출자로부터 구매해서 파는 게 아니라요. 수출자를 대신해서 물품을 팔아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그래서 물품을 자기가 직접 구매해서 판매하는 판매점과는 다른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목차에 보시면 대리점 계약상 대리점의 의무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한 2번 정도 읽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변형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목차 보시면 대리점 계약이 구분해가지고 양가로 1번과 2번에 독점 그리고 비독점 판매 대리점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독점 판매 대리점이라는 건 대리점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에 그 대리점 하나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비독점 판매 대리점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판매니까요. 대리점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판매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독점 판매 대리점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독점 계약을 맺은 경우 대리점을 경유하지 않은 특수주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비독점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에 본점이 직접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대리점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자, 이 정도 내용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107회 71번 문제인데요. 대리점 계약에서 본점과 대리점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대리점이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았어도 본점이 직접 주문을 받았을 때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독점, 비독점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줄 필요 없다 그랬죠. 그거 내용에 차이가 있는 거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 내용 바로 틀렸고요. 2번부터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고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자, 이제 대목차 3번에 판매점과 대리점의 비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그 대목차 그 3번의 그 표 내용 보시면 판매점의 위험과 계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별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위험 부담해가지고 내가 이 물건 얼마에 사와서 얼마에 팔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남겠다. 만약에 잘못되면 그 뭐 손해도 자기가 직접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물품을 사서 파는 사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리점의 경우에는 수출자를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직접적인 위험은 없습니다. 자, 나머지 정도 한번 쭉 읽어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7회 6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올바른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돼 있고요. 자신의 위험과 계산, 스스로 자기가 위험 부담해가지고 자기 비용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 수출자의 물품을 구입해서 이것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걸 판매점이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수출자의 위험과 계산으로 계산하여서 물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여 수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대리점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시면 결국은 무엇은 자기 자금으로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그러니까 판매점이 자기가 스스로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무엇은 유력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면 자기 자금이 많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자기가 물품을 많이 팔고 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금, 그 물건을 사오지 않아도 되니까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었고요. 네, 다음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이제 기술무역인데요. 기술무역 중에서는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라이센스 계약, 대목차 1번에 라이센스 계약의 개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목차 보시면 라이센스 계약에 의의되어 있습니다. 자, 양가로 1번부터 보세요. 라이센스 계약이라는 건 기술 제공자를 라이센서라고 하고요. 특허, 노하우, 상표 등과 같은 무형자산을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것이죠. 외국에 있는 기술 사용자 라이센시에게 일정 기간 조건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자기가 어떤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약을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가로 이제 로열티라고 하죠. 그 대가를 이제 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말한다. 자, 3번 목차 보시면 기술료의 종류 해가지고요. 기술료란 기술 사용자가 이제 기술을 사와서 쓰는 사람이죠. 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기술 제공자 기술을 갖고 있었던 라이센스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2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정기술료라고 하는 건요. 그냥 어떤 그 금액을 딱 정해두고요. 그 금액을 한번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Fixed Payment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이런 내용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상기술료라고 되어 있는 것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 running loyalty라고 되어 있습니다. running이라고 되어 있는 건 판매 액수, 매출액이라든가 뭐 제조한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정 퍼센티지로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픽스드 페이먼트라고 하면 그걸 한 번 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기술료를 지급하고 나면 얼마나 많이 사용하든 적게 사용하든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경상 기술료는 그 기술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이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1회 73번 문제인데요. 라이센스 계약에서 기술료, 로열티 지급 방식의 하나로 라이센스에 대한 대가를 1회에 한해서 전부 지급하는 것, 아까 방금 봤었죠? 픽스드 페이먼트, 고정 기술료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1번, 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05회 51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기술무역 계약으로 옳은 것을 물었고요. 자, 무엇은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그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 허락을 받은 자가 대가로서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모든 종류의 계약을 말한다. 뭐 전체적인 어떤 그 의의를 물어본 거죠. 라이센스 계약의 의의 가지고 이제 괄호 채우는 문제를 낸 겁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네, 다음 2번 대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의 종류 해가지고요. 1번 목차 보시면 특허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특허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페이턴트,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특허 라이센스 계약의 유형 해가지고요. 첫 번째 보시면 독점적 실시 허락, exclusive licen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기술 제공자가 특정인에게 특허권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건데 한 명한테만 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주지 않고요. 딱 한 명한테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비독점적 실시 허락이라고 하는 non-exclusive라는 건 기술 제공자가 여러 명에게 그런 기술의 제공, 특허 제공을 하는 이런 계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독 실시 허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sole licen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독점적 실시 허락, 비독점적 실시 허락의 중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기술 제공자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술을 제공하는 건 딱 한 명하게만 해줍니다. 독점적으로 해주지만 그 기술 제공자가 스스로 자신도 권리를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재실시 허락이라는 건요, 그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실시권을 허락할 수,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기술 제공자, 원래 그 기술을 갖고 있었던, 특허를 갖고 있었던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4가지 정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97회 67번 문제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올바른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되어 있고요. 특허 라이센스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기술 제공자가 특정인에게 특허권의 실시 허락을 할 때 제3자에게는 이와 중복되는 내용의 허락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독점적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자, 후자는 특정인에게 실시 허락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제3자에게도 허락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 여러 명에게 허락을 해준다. 그래서 독점적, 비독점적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조합상 답은 1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이제 동그라미까지 보면 괄호까지 보시면 이외에 이들 간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독 실시 허락, sole license 계약이라고 했었죠. 특정인에게 라이센스를 주지만 기술 제공자가 한정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권리를 유보하는 것이다. 자기도 그 권리는 쓸 수는 있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3가지에 대한 괄호 채우는 문제였고요. 자, 2번 목차 보시면 노하우 라이센스 계약입니다. 자, 양가로 1번의 노하우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서 동그라미 1번 내용 정도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노하우라고 얘기하죠. 경영상의 노하우. 이거는 특허권처럼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권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업 비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기술, 근데 그게 특허권처럼 이렇게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또 노하우가 라이센스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뭐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말로만 영업 비밀, 이거 다 우리 영업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이렇게 팔 수 있어 라고 하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누구나 알 수 있으면 안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이렇게 다 내용이 다 써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라이센스 계약의 대상을 삼을 수는 없고요. 그걸 이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게 이렇게 유지를 해왔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어떤 노하우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요. 특허하고 노하우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비교한 거예요. 자, 특허 라이센스 계약의 경우에는 소속국, 그게 이제 특허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국가와 그다음에 그 국가에서 등록할 때 부여된 관리 번호, 이것만 보면 특허의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노하우는 그렇게 등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하는 정보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 별도로 약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의 내용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제 노하우의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전달해 줄 건지, 어디까지 전수를 해 줄 건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건지, 그 수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99회에 6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공란에 들어갈 라이센스 계약의 종류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되어 있어요. 자, 처음 거 보시면 무엇에서는 그 소속국과 권리번호를 표시하기만 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그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에서는 상대방에게 제공하여 실시를 허락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물을 확인할 수 없다. 이건 노하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다음에 라이센서의 급부 의무에 있어서도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뭐 어떤 급부를 할 필요, 뭐 다른 특별한 일을 해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하우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급부해야 하는, 제공해야 하는 기술 정보의 전달 수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이런 표현까지 우리 교재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99회 52번 보시면요. 계약 형태 진출 방식인 국제 라이센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해외 시장에서 특허나 상표를 보호하는 동시에 크로스 라이센스를 통해 상호 교환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건 참고로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로스 라이센스라고 하는 건 상호 실시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서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특허나 상표를 서로 이제 바꿔서 교환해서 쓰는 걸 크로스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노하우가 라이센스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진 비밀로 유지된 정보여야 한다 그랬죠. 널리 알려진 것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국에서 외환 통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어떤 국가에서 외환을 외국으로 돈을 보내거나 외국에서 돈을 받는 것들에 대한 통제를 좀 심하게 하는 경우, 해외 자회사에서 라이센스를 통해서 본국으로 과실 송금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과실이라고 하는 건 잘못했다의 그 과실이 아니고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 해당 국가에서 어떤 수익금 같은 걸 얻었을 때 그 라이센스를 뭐 사용료 같은 것들로 지급한다라고 해서 외국으로 외환 통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금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2번의 내용, 우리 봤던 그 기본적인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나머지 내용들에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게 만들어줄 문제였어요. 네, 다음 3절에 플랜트 수출 계약 내용 보겠습니다. 대목차 1번 보시면 플랜트 수출 계약의 개요해서 1번 목차에 의 나와 있는데요. 양가로 1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플랜트 수출 계약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플랜트를 수출하는 거예요. 공장 설비를 수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기계, 뭐 설비, 장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눈으로 보이는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의 매매 계약계에 추가해서요. 물품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플랜트를 설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기계만 있으면 그 기계를 어떻게 설치할지, 어떻게 또 운영을 할지 이런 것들에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용역, 시공들과 관련된 공사 도급 계약 가서 설치해 주고요. 그걸 돌릴 수 있게 공장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까지 같이,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하는 계약을 플랜트 수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련된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다 전수를 해주는 거니까 좀 부가가치가 높은 형태의 수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목차로 넘어갈게요. 플랜트 수출 계약의 유형해가지고요. 양가로 1번 보시면 수주자의 업무 범위에 따른 분류. 수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공사를 따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어떤 공장을 지어달라, 플랜트를 수출해달라고 했을 때 그걸 판매하는 사람이, 동그라미 2번 볼게요. 턴키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턴키, 키를 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이제 시동 걸 때 키를 돌리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공사를 다 해줍니다. 다 해주고 시운전까지 다 완료한 다음에 그 공장을 발주자, 이제 공장을 사는 사람이 가서 키만 돌리면 바로 물품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전부 다 설비를 다 설치해주는, 그 설치해주고 넘기는 그런 형태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일괄 수주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표현도 같이 좀 익혀봐 두시기 바랍니다. 턴키 계약, 일괄 수주 계약 같은 말입니다.
자, 양가로 2번 3번 목차의 플랜트 수출 계약의 유형 중에 양가로 2번에 수주자 선정 방식에 따른 분류해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공장 하나를 짓고 싶은데 누가 우리한테 그 공장을 지어줄 건가? 그 수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경쟁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우리에게 이 공장을 지어줄 건가?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수의계약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거는 입찰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경쟁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 건설공사를 제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는 당사자 한 명을 찍어가지고요. 그냥 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수의계약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계약 금액 정산 방법에 따른 분류해서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고정가격 계약, lump-sum contract, 우리 lump-sum charter라고 하는 것도 봤었죠. 한 덩어리로 그 약속된 금액 전체를 지불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좀 교재에도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계약 금액을 확정해서요. 그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끝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실비 정산 계약이라고 해서 cost reimbursable contract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계산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정산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99회에 65번 문제인데요. 플랜트 수출 계약의 특성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기계 장비의 하드웨어, 물품하고요. 기술 노하우,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된다. 보통 거래 금액이 큽니다. 자, 2번 보시면 계약 이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보통 이제 공장 하나 짓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요. 계약 기간 중 환경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번 보시면 기술과 노하우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수출로 국가 경쟁력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외무역법에 이 플랜트 수출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자, 4번 보시면 플랜트 수출 계약은 그 특성상 수의 계약의 형식을 취해야만 한다.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01회 72번 보겠습니다. 플랜트 수출 계약 유형 가운데 어떤 유형의 계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자, 플랜트 수출 계약에서 계약 시에 계약 총액을 확정해서 특정 공사를 완성할 것, lump sum contract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3번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목차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플랜트 수출 및 승인 관련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대외무역법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뒷부분에서 3편에서 대외무역법 내용 공부하면서도 비슷한 내용 보실 겁니다. 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플랜트 수출이라고 대외무역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산업설비나 기술 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일괄 수주 방식, 턴키 방식이라고 했던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승인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플랜트 수출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뭐 숫자 같은 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2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그 중간 이후 부분 보시면 일괄 수주 방식의 턴키 방식의 플랜트 수출에 대해서는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깊은 내용인데 여기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자, 문제 바로 볼게요. 97회 69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플랜트 수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1번에 산업설비나 기술 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일괄 수주 방식에 의한 수출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였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일괄 수주 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해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후 동의를 받아야 된다. 문제를 좀 이렇게 1차원적으로 내셨는데 좀 틀리라고 이렇게 냈던 좀 세부적인 부분에서 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동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한 번 정도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이었고요. 그다음에 대목차 2번에 플랜트 수출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출제된 건 사실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2번 목차에 플랜트 수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독립보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독립보증은 우리 결제 쪽에서 배웠었죠.
그 보증 신용장, 뭐 청구 보증, 독립 보증 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플랜트 수출 계약의 이행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증 제도 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틀린 것은 물었고요. 1번 보시면 독립 보증 그 원인이 되는 플랜트 수출 계약과 독립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독립 추상성 신용장의 원칙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그랬고요. 이를 발급한 기관은 실제 보증 청구의 사용의 타당성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 서류상 뭐 그런 그 요건에 맞기만 하면 대금 지급하는 것이지 그 실제 사유를 가서 조사를 하진 않는다. 독립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2번 보시면 독립보증은 수익자의 사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다. 신용장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독립보증 청구를 위해서는 수익자가 신청인에게 계약 위반을 했음을 진술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계약을 불이행했음을 그 증빙하는 불이행 진술서 같은 거 제출하면 된다 그랬어요. 4번 보시면 독립보증은 스탠바이 LC와는 다르게 독립추상성의 특성이 없다. 독립추상성의 원칙은 다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제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목차에 플랜트 수출 계약 당사자의 이행 의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내용 보지 않고 그냥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맞추도록 그냥 뭐 용어가 무슨 말인지만 알면 맞출 수 있도록 쉽게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6회 75번 문제인데요. 플랜트 수출 계약에서 수주자는 공사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품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매도인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플랜트를 완성해주고 공사를 완성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행 기일을 지켜서 해줘야 될 거고요. 나중에 하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워런티 AS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행 선수금을 지급한다. 선금 지급해야 될 건 발주자,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의무겠죠. 대금 지급의 의무니까요. 선지급을 해줘야 될 의무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뭐 수주자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의 해외 투자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해외 투자의 2절에 해외 직접 투자 내용부터 볼 텐데요. 대목차 2번에 해외 직접 투자의 유형 해가지고요. 1번 목차 투자 형태에 따른 구분, 그 다음에 2번 설립 방식에 따른 구분에서 합작 투자와 단독 투자, 그리고 신설, M&A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요 표현 정도, 그 목차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도만 한번 훑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 투자 계약 해가지고요. 대목차 1번에 국제 투자 계약의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1번 목차에 리스 계약 나와 있는데요. 뭐 국제 투자든 뭐든 리스 계약이 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라는 건 사용료 받고 빌려주는 계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 주변의 상황들 생각해 보면 요새는 뭐 정수기 같은 것도 리스하는 거 있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몇 년 동안 사용하면.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리스 계약 같은 경우에는 빌려 쓰고 나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런 계약을 포함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거죠. 리스에서 쓰다가 그 리스 기간이 끝나면 그 물건 자기가 이제 가져가게 되는 이런 형태의 계약을 리스 계약이라고 한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리스 계약의 종류에서요. 금융 리스하고 운용 리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금융 리스는요. 돈만 빌려주는 거예요.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할부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리스 이용자, 물품을 사용할 소비자가 그 이제 해당 물품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쓰되 그 물품을 구매할 때 들어가는 자금을 리스 회사에서 월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운용 리스라고 하는 건요. 리스 제공자, 리스를 해주는 당사자, 리스 회사가, 금융회사가 그 리스 이용자한테 물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의 사용료로서 그 리스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 이용자의 자산으로 잡히지 않아요. 자기 물건이 아니야. 남의 물건인데 그 리스 회사의 물건을 빌려 쓰고 이용료를 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veraged lease라는 게 있어요. leverage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일정 뭐 어떤 큰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 전체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뭐 대출이라든가 다른 그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일부 금액만 가지고 전체 계약을 이행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leverage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스의 경우에도 그 리스 회사가 돈 전체를 다 자기가 이제
들여가지고 그 물품을 구매해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출자 방식으로 차입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가지고 구입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목차 보시면 신디케이트 론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양화로 1번에 신디케이트 론이 뭔지만 봐두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이 복수예요. 둘 이상의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해서 대규모 자금을 융자해주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은행에서 돈을 어떤 회사에게 거액을 빌려주는데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조금씩 돈을 이제 비율로 이렇게 내고 빌려주는 그런 계약을 신디케이트 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대출인데 돈 빌려주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98회 72번 문제인데요. 해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리스 중 리스업자가 설비를 구입할 때 가격의 20에서 40%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른 출자자로부터 차입하는 형태는, 자기가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내고 다른 투자자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끌어와서 리스를 하는 것, 레버리지드 리스의 형태였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3절에 국제투자계약의 대목차 2번 국제조세 회피의 수단과 방지되어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목차 보시면요. 국제조세 회피의 수단 해서 어떤 회사들이, 특히 다국적 회사들이 전 세계 여러 국가의 회사들을, 자회사들을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때 그 회사들을 어떤 국가에 설립하고 어떤 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자신 회사에, 그 다국적 회사의 전체적인 세금을 좀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런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텍스 헤븐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법인세가 굉장히 낮거나 법인세가 없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데다가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세금이 낮아질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전 가격 트랜스퍼 프라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 가격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라는 건 뭐냐면, 다국적 기업이요, 모 회사하고 자회사 간 자기들 회사 내부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와 한국에 있는 회사와 뭐 다른 뭐 중국에 있는 회사 간에 물품을 서로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거니까 일반적인 시장 가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거래할 때는요, 필요에 따라서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좀 싸게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 그 자금이 너무 많다, 다른 쪽으로 좀 자금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물품을 사는 겁니다. 한국 지사에서 미국의 공장에 있는 물품을 사면서 대금을 일반적인 가격보다 더 많이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거꾸로 하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더 많이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관세가 어떤 나라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그런 국가에 수출할 때는 일반적인 거래 가격보다 좀 낮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의 어떤 세금 관련된 유불리에 따라서 가격을 이리저리 조작하는 거, 그걸 이전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소자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내용부터 볼게요.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적게 하고 차입금을 늘리는 겁니다. 그럼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자를 많이 지급하게 돼요. 그러면 이익이 줄어들죠. 이익이 줄어들었으니까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조금 투자하고 많은 돈을 빌려와서 쓰고 그에 대한 비용을 많이 발생시켜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줄이는 이런 방법을 과소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세 협약의 편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세 협약을 적절히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국 간에 뭐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조세 협약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97회 75번인데요. 국제거래에서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 보시면 투자국 자본 유입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최소화해서 돈을 많이 빌려오고 비용을 많이 발생시킨다. 이자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해당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앞에서 봤던 박스 안에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98회 7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A국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본사의 소득을 줄여서 기업 집단 전체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국제 조세 회피의 수단, 어떤 다국적 기업의
회사 자신들의 지사 간의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거, 이거 이전 가격이라고 했었습니다. transfer pricing.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지 마세요. 이게 조금 예시가 조금 이상합니다. 예, 읽으면 헷갈리니까요. 읽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다국적 기업에서 이제 기업 집단 전체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켜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방법을 이전 가격의 조작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만 봐두시고 예시는 보지 마십시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자무역인데요. 전자무역 중에서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전자무역 계약해서 대목차 1번에 전자무역 계약에 개요되어 있습니다. 1번 목차 보시면 정이 나와 있는데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되는 무역 계약이다. 계약 체결할 때 당사자 간에 뭐 전자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거 전자계약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통신 방법, 의사소통의 방법이 전자적인 방식이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뭐 무드로 한다거나 서면으로 하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계약의 성립 시기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CISG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요. 도달시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도달시가 그럼 정확히 언제냐? 거래 상대방이 지정한 정보통신 정보 시스템에 메시지가 입력된 때를 도달한 때로 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달이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때를 의미하는구나. 이것만 좀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괄호 3번 보시면요.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효력 중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법률 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전자무역뿐만 아니고요. 일반적인 계약에서 우리나라 민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에요. 계약 체결할 때 내가 뭘 착각했어요. 잘못 생각하고 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그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오가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 그 정도는 확실히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헷갈려서 계약을 체결했다. 거기까지 인정해 주진 않아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취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정도만 봐두시면 되고요. 이건 전자무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일반적인 계약에도 다 적용이 되는 원칙이에요. 97회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전자무역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하자 있는 전자적인 의사표시는 동기의 착오로 간주되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라면 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봤었죠. 나머지 내용들은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좀 헷갈리게 만들어서 틀려라 라고 하는 취지로 낸 문제였고요. 우리는 답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목차 2번에 보시면요. 전자문서의 송수신에서 관련된 문제들이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1번 목차 보시면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그리고 장소 수신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거라 1번 보시면요. 송수신 시기, 송신은 의사표시를 보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수신은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송신 시기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입력을 한 때 송신했다고 봅니다. 보냈다고 끝난 게 아니라요. 상대방의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입력이 된 때, 뭐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그 메시지가 이메일이 들어간 때, 그때를 송신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신 시기 보시면 다음에 해당한 때 수신한 것으로 본다. 자, 수신자가 정보 처리 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고 그 이메일 주소로 의사표시를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된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입력이 된 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수신자가 정보 처리 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수신자가 자기가 관리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때 알려주진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글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 수신자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입력이 된 때 그 사람의 메일 계정에 입력된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송수신 장소 돼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라는 원칙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상거소,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01회 75번 문제인데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송수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송신자가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송신자의 컴퓨터가 아니라 수신자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자, 2번 보시면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 시스템을 지정했다라고 하면 지정된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가 아니라 그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수신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 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신자가 아니라 수신자였죠.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이 입력된 때를 수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4번 보시면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거소에서 수신된 것으로 본다. 뒷부분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조금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절의 전자무역 결제의 내용 보겠습니다. 1번 대목차 1번에 전자선화증권 EB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목차 보시면 정의 나와 있어요. 양가로 1번에 전자선화증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 발행부터 전자문서로 BL이 작성이 되고 상법에 우리나라 상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전자선화증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2번 보시면 발행 및 등록기관 되어 있고요. 양괄호 2번 내용만 보겠습니다.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은 KT넷이라고 하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핸드폰 통신사하고 다른 회사입니다. 전혀 다른 회사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100회 70번인데요. 대한민국 상법상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 등록기관을 통해 운송물 인도 청구를 하여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KT넷을 통해 가지고 거기 등록을 해놓고 이걸 통해서 양도도 하고 운송인한테 제시를 하는 이런 형태의 선화증권을 전자선화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등록기관인 KT넷을 통해 전자선화증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부에 이를 기재한다. 3번 보시면 헤이그 비즈비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운송서류이다. 헤이그 비즈비에는 전자선화증권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로테르담 규칙은 비교적 최근에 서명이 된 2009년에 서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자선화증권 관련된 규정이 있다라는 내용들 우리 운송 쪽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내용을 몰라도요. 상법을 공부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헤이그 비즈비의 전자선화증권과 관련된 규정은 전혀 없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목차 4절입니다. 4절의 전자무역 결제에서요. 대목차 2번 보시면 전자신용장 제도 해가지고요. 이 신용장을 이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목차 보시면 전자신용장 통일규칙 EUCP라고 하는 거 앞에 서머리에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양가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UCP에 대한 EUCP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문제가 가끔 좀 나옵니다. 자, 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EUCP 신용장은 EUCP를 준거법으로 하는 신용장을 준거규칙으로 하는 신용장을 EUCP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UCP의 적용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UCP에 따른다. 자, EUCP는요, UCP를 기본으로 하되 전자적인 방식으로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기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EUCP는 혼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단독으로는 사용될 수가 없어요. UCP의 규정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EUCP의 규정은 이 중에서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 신용장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UCP를 적용하고 이 UCP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전자서류의 처리 방법 같은 것들만 EUCP의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EUCP를 어떤 신용장에 적용하겠다라고 한다면 UCP는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EUCP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전자기록과 종이서류의 제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 EUCP 신용장이라고 해서 모든 서류를 다 전자서류로만 제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전자서류로, 일부는 종이서류로 제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라 그랬어요. 근데 수익자가 종이서류의 제시만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UCP는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UCP만 적용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제시에 대해서는 UCP만이 적용된다. 뭐 외우실 게 아니라 UCP가 왜 만들어졌는지만 잘 핵심만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EUCP는 신용장이 EUCP에 따르는 명시가 있는 경우 UCP의 추록으로 적용한다. 추록이라는 말은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UCP 자체만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UCP에 덧붙여서 사용하는 형태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목차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ELC 유통관리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괄호 1번의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뒷부분에 보시면요. 연도수는 모르셔도 되고요. 전자신용장을 세계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국 신용장, 그다음에 대외무역법에서 배울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요 100% 전자화가 되어 있어요. 종이 서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국 신용장은 100% 전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이 유트레이드 허브라고 하는 이게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KT넷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구축해 놓은 이 전자무역을 위한 포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유트레이드 허브라고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창에 쳐서 한번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눈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고 신용장 업무 중에 이제 매입 업무,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보고 내고 전자적 방식으로 내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최신 출제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내국 신용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매 확인서 같은 것들도 다 유트레이드 허브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ELC 유통관리 시스템 주요 서비스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내용 그냥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96회 73번 문제인데요. 전자신용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1번 보시면 ELC는 전자 수출한 어음 매입을 기반으로 한다. 이걸 내고 어음을 매입해 주는 걸 기본으로 한다. 자, 2번 보시면 ELC는 전자제시의 경우를 제외하고 UCP 600이 적용된다. 앞에서 EUCP 내용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의 내용도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스위프트는 전 세계 금융기관에 ELC 유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 우리 EUCP의 내용을 살펴보긴 했는데요. 전자신용장은 지금 실무상 전혀 사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하게 우리나라만 내국 신용장을 전자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EUCP는 책 속에만 있는 거고요. 실제로도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ELC를 사용한다 이런 내용은 다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 봤던 선화증권, 전자선화증권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면 선화증권이나 신용장이나 전자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 답은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목차 3번 보시면 글로벌 전자무역 결제 시스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4번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밖에 전자무역 결제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페이팔은 잘 알고 계시죠? 지금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페이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무슨 페이 해가지고 요새 굉장히 많죠. 회사마다도 각자 자기들 무슨 페이들을 갖고 있어요. 콥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코트라에서 개발한 페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용 안 합니다. 처음에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페이라고 키타에서 만든 무역협회에서 만든 이페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콥스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건 풀어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시도를 했었다라는 정도로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편의 무형무역 관련된 내용들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편의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걸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체를 다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될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될지도 사실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시 시험으로 바뀌게 되면 여태까지 출제됐던 문제들을 문제 은행식으로 좀 출제한다는 가정,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출제됐던 문제들 가지고 좀 살펴봤고요. 이후에 제가 서머리에서 그 출제되었던 내용들 중에서 더 이제 살펴보셔야 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긴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푸시다가도 느끼셨을 텐데 어떤 문제들은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부를 거의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해도 전혀 맞출 수 없는 틀리라고 하는 문제들로 이쪽에서 출제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이거 놓치지 않고 다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제 생각에는 출제가
문제가 아주 많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많이 나와봐야 한 2문제, 3문제, 뭐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진행을 하셔도 여러분 당락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범위도 좀 모호하고 깊이 공부하려면 좀 깊이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기보다는 다른 쪽에다가 이제 한정된 시간을 더 투자하셔가지고 그쪽을 내가 확실하게 출제가 많이 될 부분에서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데 시간 투자하는 게 여러분 좀 효율적으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1시간 정도로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서머리에서 일부 내용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